네, 이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언해 주실 선생님은 경기 지역 선생님이시고요. 불법 녹음으로 피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선생님이십니다. 사실 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악성민원 학부모로 인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상 요양 중인 19년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교실에서 벌어진 불법 누름과 교권 침해, 그리고 그로 인한 저희 고통과 교육 현장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주호민 씨 자녀의 교수 선생님에 대한 문제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도 안일 같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적 조치가 아동학대라는 혐의로 뒤바뀌고 교실 밖으로 미제되었던 사건,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예민한 현실입니다. 2023년 7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고, 전화 상담을 통해 자녀의 부적응 문제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며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학부모는 휴대전화가 없던 자녀에게 누나 핸폰을 쥐어주며 등교 전부터 빨간 버튼을 눌러라 며 녹음을 시켰습니다. 이후 그 녹음 파일을 짜집게 하여 네가 자녀에게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고, 관리자를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를 등교시키며 담임 교체와 회의까지 요구했고, 반단체 채팅방에 저는 담임이 소리를 지르거나 나쁘게 한 걸 본 아이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글을 올려 교실의 신뢰와 분위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의 복귀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오프라인 반모임을 열어 나는 증거가 있다, 난 이 선생님이 싫다, 저를 끊임없이 아동학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해당 아동이 전학을 갔다가 우리 반으로 재전입한 지 단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당 아이는 평소 불안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지닌 아동이었고, 잦은 이동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담임으로서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진심 어린 상담을 진행했지만 돌아온 건 협조가 아닌 감시와 민원, 고소 협박이었습니다. 주호민 특수 선생님의 사례처럼 교사의 교육적 노력이 민원과 고소로 되돌아오는 현실, 이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교육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불법 녹음과 악성 민원, 고소 협박이 시달리며 교육 현장에서 그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사건은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협박, 반복적 부당 간섭, 명예훼손, 모욕, 학교 내 불법 녹취물 무단 배포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만장일치로 교권 침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 또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현재 저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선량한 다수의 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겪어야 했던 담임 교체와 교실의 혼란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과 오해가 아이들의 안정과 교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직 땅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되찾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께서 후보님께 간곡히 초드립니다.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상담과 생활지도가 불신과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교실 내 불법 녹음에 대한 명확한 제재와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먹먹해지는데요. 원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원님의 의견을 각각 들어볼까 했는데
우선 선생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언해 주실 선생님은 서울 선생님이십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권 추락, 그리고 학력 저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8년차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선생님들께서 자세한 사례를, 개인적인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기가 굉장히 많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매일같이 퇴근하면서도 하고요. 이제 후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후보님의 공약을 쭉 팔로우를 해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시에서 기초학력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예전처럼 남아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제 공부를 시켜야 돼서 다그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제가 이제 망설이게 되는 순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자꾸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부차적인 사업들이 자꾸 시행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이제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조금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책적인 어떤 디벨롭을 좀 해주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앞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솔하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해주신 만큼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은 해당되고 어떤 선생님은 해당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고 저 또한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오늘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걱정들로부터 좀 해방이 돼서 정말로 그냥 교육에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모두 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진정성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발언을 하러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네, 용기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을 박희진 선생님께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한성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박혜진입니다. 그다음에 위해서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현재 교육 상황과 그다음에 교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의 가장 큰 원인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큰 실마리도 역시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 역시 크게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교육활동 중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서는 교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표현의 자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한민국 교사는 SNS에 함부로 좋아요조차 누를 수 없는 정치적 천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사가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으로써 교육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후원금을 전달을 할 수 없음으로써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크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이제 처벌받지 않은 채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지금 서인초 사건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인초 사건 이후에 교육사법이 마련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서인초 특별법도 발표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기는 했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교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는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교권 침해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부터 교원하고 공무원에 대한 이제 정치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원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 기본권 확립을 위해서 교사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경북 남도영 선생님께서 체육 수업 사고 발생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경험담 이야기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년차 교사, 초등교사 남도형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외부인들이 아동학대 사건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 그만큼 자주 일어나는, 또 선생님들이 두려워하는 사건 중 한 개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체육 수업을 할 때 배드민턴을 복식 경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식 경기를 하다 보니 2명의 학생이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친구가 얼굴에 체를 맞으면서 치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의 교무심판님께 부탁을 해서 학생을 그 병원으로 인솔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안전공제회라고 해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준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학생에게 치료비를 보상을 하고 잘 끝날 줄 알았는데, 사건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는 평생 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밥을 잘 안 먹어서 키가 못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가 깨지면 아무래도 뭐 어색할 수도 있고 인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애가 교육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엮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엮어서 학교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과 학교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공제 말고 그 이상으로 책임을 져라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바가 들어지지 않아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를 휘둘렀던 6학년 학생과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부딪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까? 축구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농구는 안 다치나? 등등 체육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 알아보니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겪는 문제였습니다. 힌트를 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경우도 교사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가 안전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교사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체육은 몸을 쓰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사 또한 교사가 아무리 안전지도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하면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경쟁의식, 협동정신, 도전정신, 강한 체력 등등을 길러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다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체육 시간에 신고를 안 당할 수 있을까 등등 제 고민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신고를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석 대선 후보님께서 교사소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아동학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체육 수업 중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또한 꼭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부산 김근아 선생님께서 교육의 본질 및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해 3년차 되는 초등교사입니다. 저는 교사가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수업이 제일 좋아서 교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항상 나는 꼭 수업을 정말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교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신규 발령이 나고 이제 교사를 직접 체험해보니 2시 반에 학생이 마치는데 그러면 제가 퇴근 시간이 2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전 원래 이 2시간 동안 다음날 수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 난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2시간 동안 이제 학생들 보내고 학년 회의하고 뭐 규정 회의 있으면 그런 데 갔다가 뭐 연수 있으면 연수 들으러 갔다가 또 학생이랑 그 수업 시간에는 학생 상담을 개별로 못하니까 또 학생 남은 경우는 남아서 학생 상담하고 학부모 민원 있으면 학부모 상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다 교사로서 제 생각에도 제가 해야 하는 업무니까 일단 다 한다고 했는데도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아서 제가 가진 열정에 비해서 막상 수업 준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 날이 있다 보면은 수업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날에는 학생들한테 당연히 이제 뭐 수업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깊이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보다는 그냥 단순히 교과서를 읽거나 아니면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단편적인 수준의 수업밖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어서 저 스스로도 너무 아쉽고 학생들한테도 꽤나 미안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업무가 교육복지업무인데 이 업무가 학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거랑 연관된 업무다 보니까 되게 좀 예민한 편이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답변도 빨리빨리 좀 잘 해드려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학부모님께 약간 수업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전화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면 아니 그럼 당장 나는 어떡하냐 아니 구청에서는 학교에 물어보라는데 지금 나는 학교에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가 많아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수업 마치고도 이제 그 업무 그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복지 업무가 그 학교에서는 구청에서 날아온 자료를 이제 상태로 그거 그대로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왜 올해 지원을 못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긴 어려워요. 소득조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다 그런 것과 관련된 민원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수업 준비는 점점 더 못하게 되고, 네, 그래서 좀 교육 가끔씩 드는 생각이 나는 그 수업이 좋아서 교사가 됐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연차인데도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보다 더 연차가 많으신 실제 다른 선배님들은 훨씬 더 이런 문제를 많이 겪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보다 다른 교사가 다른 업무들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수업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수업을 좀 챙길 수 있게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6분의 선생님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큰 틀에서 그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공통으로 그 위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그런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허위 신고나 좀 과장에 따른 신고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원래 무고라고 하는 것이 공무소에다가 허위 사실로서 누군가를 처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포괄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그 신고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라는 곳에서 판단의 기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면은 바꿀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하나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내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전문적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표 한번 못 써보고 그 덩어리진 표심에 따라 가지고 밀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평소에 존경을 받다가도 만약 학부모라는 더 큰 덩어리와 대립하게 되는 순간에 학부모들은 팔이 안으로 굽고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와 그리고 일반 환자들 간의 구도 속에서도 평소에는 병을 고쳐주는 고마운 의사 선생님이지만은 어떤 분쟁의 상황이 되게 되면은 환자는 다수고 선생님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정치 논리 같은 것이 공생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하게 선생님 중심으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선생님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무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게 적용해야 된다. 민감도 높여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를 그냥 좀 싫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무고의 책임이 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학부모들이 충분히 고지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2차적인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다음에 본인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온라인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의 공간에서 이런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선생님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인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정말 교사의 명예에 대해 가지고 더 민감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 이것은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게 되면은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그 반에 수업받고 있던 학생들의 교육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들여다보기는 하되 우선 선생님들이 그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도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자치제가 확립된 이후에 교육감으로 당선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선 선생님 출신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학에서 때로는 그래도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경제학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를 법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교수를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규정들이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한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야 교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제시하고 어떤 집단에 전달하기 위한 행위가 정치적 행위로 차단되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교사들이 그런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나 제안 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사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그리고 어떤 정당에 대한 제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권익이라든지 교사들의 실제 고충을 해결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한 후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 순간에는 교육 자체가 좀 더 우리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재편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관할하는 곳이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은 적게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교육 정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교사의 정치적 발언권이라든지 정치 참여액이 더 광범위하게 열려야 되고 교사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력저하에 대해 가지고는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교육봉사단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저학력, 특히 저소득층이나 약간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 한번 뒤처지게 되면은 그것이 지속화되고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누적돼가지고 교육을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학년 때부터 적극적인 그 기초학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보충이라든지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기에서는 위화감이라든지 낙인 효과를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커져가지고 실제 학생의 성취도나 발달 상황에 대한 진단 또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외국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기초학력을 조기에 증진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단순히 진단만 하고 끝나면은 교사나 아니면 학교에 낙인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교사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올리려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그런 진단을 강화하되 진단을 했을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환경 때문에 교사가 단독의 노력으로 이걸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을 명문화해가지고 당연히 그런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인센티브 형태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단에 따라 가지고 당신 웨이어스가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면 될까요 형태로 전환해가지고 만약에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다른 학교에 대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오늘 제가 서울 교대 가서 제안했던 것이 지금 뭐 이제 교육단체에서는 학생들 선생님 비율을 뭐 20대 1이나 그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고 어제 15대 1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진짜 문제가 발생한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10대 1, 5대 1까지 낮추는 그런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 임용을 줄여가지고 효율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대 정원과 교원 임용 간의 괴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원 한 사람당 학생 수를 그런 약간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려가지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송구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제의 차원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되냐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송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나 이런 범위를 넘어가지고 교사가 송무에 직면하는 모든 상황이 돼가지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서 국가가 소송을 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수업 중 활동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활동이라 그러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교사가 수업 활동을 한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당연히 국가가 소송을 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교육활동, 교수업 중에 있었던 활동 외에도 최근에 제가 접한 사례로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지도활동 중에서도 예를 들어 30명의 학생들을 선생님 한 분이 인솔하다가 뭐 가벼운 교통사고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상해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어떤 훈련받은 선생님이 아니라 저한테 비슷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고를 면할 수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선생님들에게 슈퍼맨이 돼가지고 30명의 학생들을 그 진짜 저학년이나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학생들을 통제하라고 강제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학생의 다수를 통솔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거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통솔 인원을 예를 들어 그날 당일에 다른 사람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쓰든지 우리 지금 보면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퇴직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퇴직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안전지도나 이런 데 있어서도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지도 활동에 있어서도 그런 안전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사실 그 안전 담당하실 분들 하루에 대여섯 분 뭐 일당 드리고 고용한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절대 큰 부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외부 활동을 꺼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을 두려워할 때 교육에 있어서 원인을 쓸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납세자로서 그런 교육 활동 또 그리고 외부 활동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궁금증 여러 가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돋보이는 발언을 해주신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